시댁 가족회사의 30주년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너는 입구에서 손님들 옷이나 받아줘.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시어머니는 수백 명의 귀빈이 모인 연회장에서 며느리에게 손님들 옷이나 받으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대로 명문대 졸업장을 훈장처럼 내세우는 이 집안에서 고졸 며느리는 6년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 행사의 핵심, 대규모의 해외 계약이 걸린 협상장. 통역사가 사라지고 유학파 시누이는 한마디도 통역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시댁 식구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비웃음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고졸 며느리가 오늘 이 회사의 전부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언덕 위 자연석 담장 너머로 우뚝 솟은 시댁의 자택은 언제 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코끝을 감싸는 것은 진한 인삼과 당귀향이었고 대리석 바닥의 명주 러너와 자개장 위골동품 화병은 이 집안이 얼마나 단단하게 불을 쌓아왔는지를 말없이 과시하고 있었죠. 주말 오후 이 집안의 며느리 영주는 무거운 오칠 찻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주방에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청자 찻잔 3점과 갓 우려낸 녹용 한방차가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한 잔값이 시장에서 일주일치 창거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에 영주의 손끝에는 늘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소파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명품 쇼핑백을 펼쳐놓고 한창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동문회에 누가 오고 누구 남편이 어느 대학 출신이며 어떤 집안이 몇 대째 의사 가문인지를 따지느라 목소리가 한껏 올라가 있었어요. 이번에 정 사모님 며느리가 명문대 법대래. 역시 그 집은 대대로 간판이 달라.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영주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쟁반이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걸리면서 찬물이 찻잔 밖으로 두어 방울 튀었어요. 고작 손톱만 한 얼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매처럼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손끝에 눈이 없니? 이 한방차 한 잔 값이 내가 시장에서 떼오는 창거리보다 비싸. 지방격 떨어지게 언제까지 몸에 벤티를 낼 거야? 싸늘한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주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6년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6년, 이런 종류의 질책은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처럼 빠지지 않고 차려졌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시어머니의 분노가 가장 빨리 사그라드는지를 영주는 이미 몸으로 익혀버린 뒤였어요. 시누이가 소파 팔걸이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채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다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엄마도 참 고졸한테 뭘 바라요. 오빠도 어지간하지. 널린 게 명문대 출신인데 왜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들여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설탕처럼 녹아 있었죠.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사실 하나로 회사 전무 자리를 꿰찬 시누이는 영주의 학벌을 들먹이는 것을 일종의 취미로 삼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하면 불이 커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피곤한 기색을 잔뜩 띠고 있었어요.
영주의 눈이 간절하게 남편을 향했습니다. 제발 오늘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달라는 무언의 호소였죠. 하지만 남편은 거실의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하자마자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아, 나 오늘 본사 회의 때문에 너무 피곤하네. 어머니, 저 먼저 올라가 쉴게요. 남편은 서둘러 넥타이를 풀어 접으며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영주를 힐끗 돌아보지도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어요. 당신도 적당히 하고 과일이나 깎아와. 그 등이 계단 위로 사라질 때까지 영주는 쟁반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쟁반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약점을 내미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저 잘난 아들이 누구 때문에 매번 숨을 죽이고 살아. 그리고는 영주를 향해 손가락을 세워 가리키며 못 박았습니다. 영주, 너 이번 30주년 행사 땐 아예 눈에 띄지도 마라. 바이어들 앞에서 입 잘못 열어 망신시키지 말고. 영주는 찬물이 튄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행주로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무릎뼈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영주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다시 자기들끼리 동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영주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 집의 안주인은 시어머니였고 이 집의 공주는 시누이였으며 2층 서재에 늘 틀어박혀 가정사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시아버지가 이 집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이 화려한 저택 어디에도 자리를 갖지 못한 그림자였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어머니. 다과 더 내오겠습니다. 낮게 대답한 영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손님용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고개를 숙인 영주의 눈가에 잠깐 물기가 어렸다가 사라졌어요. 고졸 며느리라는 딱지가 붙은 채 주방과 현관만 오가며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6년.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포기했던 자신의 미래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오늘은 유독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희미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 모욕도 결국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라고 속으로 수백 번 삼켜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영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벽 쪽으로 등을 돌리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고 커튼 틈으로 스며든 달빛만이 좁은 침실을 희뿌옇게 비추고 있었어요. 영주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도록 이불을 살며시 걷어낸 뒤 발끝으로 소리 없이 옷장 앞까지 다가간 영주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아래 숨겨둔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한때 아버지의 사무실에 있던 서류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짓눌리고 빛이 바랜 이 상자를 영주는 시댁에 시집온 그날부터 이 자리에 묻어두었죠. 아무도 이 상자의 존재를 몰랐고 알려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하면서도 아련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가장 위에 놓인 것은 아버지의 명함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대표라는 직함 아래 빼곡하게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 영주의 거칠어진 손끝이 코팅된 명함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그 아래에는 영문으로 빼곡히 적힌 계약서, 사본 여러 장과 해외 거래처, 서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수석 합격 통지서였어요. 그 종이를 펼치는 영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8살 세상이 온통 가능성으로 빛나던 그의 겨울에 받은 종이었죠. 집안이 기쁨으로 들썩일 줄 알았건만 그 기쁨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은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병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번져 있었고 어머니마저 그보다 한 해 앞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때 넓은 어깨로 온 가족을 품었던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기 힘겨워하던 모습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슴 깊은 곳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영주야, 무역은 결국 사람 마음을 읽는 거란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겨우 흘러나오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계약서 한 줄, 단어 하나에 회사의 피가 말라. 끝까지 매의 눈으로 서류를 봐야 해. 그것이 아버지가 영주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빈집에서 새 여동생이 영주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던 그 밤의 기억은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살갗을 파고들 만큼 생생했어요. 막내가 코를 훌쩍이며 올려다보던 눈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엄마 아빠 다 없는데 우리 고아원 가는 거야? 영주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면서요. 울지 마. 언니가 다 할 거야. 대학 그깟 거 안 가도 돼. 우리 세 동생들, 언니가 어떻게든 다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낼 거니까 넌 공부만 해. 그렇게 영주는 합격 통지서를 곱게 접어 서류 상자 밑바닥에 넣었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남긴 거래처 명단을 들고 동대문 원단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19살의 소녀가 뛰어든 곳은 새벽 4시부터 물건을 부리는 도매 골목이었어요. 창고의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선적 서류와 통관 절차를 몸으로 부딪혀 익혔습니다. 크레인이 쇳소리를 내며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부두에서 바닷바람에 섞인 짠내를 맞으며 해외 거래처와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하던 날들이었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해 피와 땀으로 새겨넣은 영어와 무역 실무는 어떤 졸업장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그 시간들 덕분에 세 여동생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영주에게 남은 것은 고졸이라는 꼬리표와 거칠어진 손마디뿐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남편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났어요. 아, 불 좀 꺼.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유난 좀 떨지 마. 짜증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영주는 아무 대답 없이 스탠드 불빛을 끄고 달빛만으로 상자 안의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남편의 콧꼬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왜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거칠어진 손끝이 매끄러운 코팅 종이 위를 지날 때마다 까마득한 옛날의 감각이 손가락 끝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잊지 않았어요. 그때 그 치열했던 시간들, 숫자의 무게들. 낮게 중얼거린 그 말은 콧꼬리 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아무리 고졸이라며 비웃어도 살아남기 위해 뼛속까지 새겨넣은 무역의 감각만큼은 단 한 번도 녹슨 적이 없다는 것을요. 영주는 서류를 다시 곱게 접어 상자에 넣고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닫힌 뚜껑 위에 쌓인 얇은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는 영주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가 이내 스스로 마르듯 사라졌어요.
상자는 다시 옷장 깊숙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접어두었을 뿐 꺾인 적은 없는 날개와 함께요. 시댁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회사의 창립 30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기념일에 맞춰 중동과 유럽의 거물 바이어를 초청한 초대형 협약식을 기획했어요. 성사만 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걸린 회사의 사활을 건 행사였습니다. 평일 낮 회사 임원 회의실에는 고급스러운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샘플 박스가 가득 널려 있었어요. 회의실 상석에 앉은 신우이가 손짓을 크게 섞어가며 임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바이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거 아시죠? 제가 유학 시절부터 쌓아온 인맥으로 섭외한 거예요. 계약서 검토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고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 안심하세요. 신우이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유학파 출신답게 어깨를 으쓱이고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연신 강조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유일한 주역이라는 듯 했어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줄줄이 늘어놓으며 임원들을 압도하려 했지만 정작 그 용어들이 정확하게 쓰인 것인지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전무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딸 옆에 앉아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회장인 시아버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틀만 잡아주고 실무는 아랫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게 시아버지의 방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신우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겨버린 셈이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영주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다과 쟁반을, 다른 손에는 물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영주에게 시킨 일은 회의실 테이블 세팅과 청소, 그리고 간식 심부름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비를 시키기 위해 불러들인 것이었죠.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임원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가를 내려놓는 영주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못 박았어요. 영주야, 넌 이번 주말 행사 때 연회장 입구에서 귀빈 코트나 받아라. 행여라도 바이어들 근처에 얼쩡대서 집안에 물들이지 말고. 영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과를 내려놓은 뒤 영주는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회의 테이블 위를 물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수건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쳤습니다. 임원들 사이사이를 돌며 테이블 모서리를 훔치고 빈 종이컵을 치우고 신우이가 흘린 커피 자국을 문질러 닦는 동안 아무도 영주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이 방에서 영주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테이블 한쪽 끝을 닦던 영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신우이가 펼쳐놓은 서류 뭉치 옆으로 물수건이 지나가는 순간 영문으로 빼곡히 인쇄된 계약서 사본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영주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이었죠. 숫자와 단위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눈이 가는 뼛속까지 베어버린 무역쟁이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수출용 프리미엄 라인 10만 세트를 넘기는 계약인데 번역본에는 단가 기준이 세트가 아닌 낱개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트와 낱개의 단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무역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등골이 서늘해질 수치였어요. 10만 세트를 낱개 단가로 계산하면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이 몇 분의 1로 쪼그라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배상 책임 조항까지 눈에 걸렸어요. 원문에는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번역본에서는
제조사가 전액을 독박 쓰는 것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피부 트러블 건이 하나만 터져도 회사가 수백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그야말로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는 독소 조항이었어요. 영주는 물수건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죄송하지만 여기 수량 표기 말이에요. 번역본에는 낱개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세트 기준 아닌가요? 단가 차이가 큰데.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가 영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며 영주 앞에 서류를 획 채갔습니다. 종이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영주의 손끝을 스쳤어요. 신우이의 뾰족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영주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이야? 가나다도 겨우 읽는 주제에 뭘 안다고 끼어들어요? 먼지나 똑바로 닦아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돌려 영주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이마에 손을 짚으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눈살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나가. 임원들 계시는데 분위기 어수선하게 뭐하는 짓이야. 영주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계약서에 서명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독소 조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소리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비웃음뿐이었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영주의 등에 꽂혔고 시어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방에서 영주의 말은 공기보다도 가벼운 것이었어요. 영주는 물수건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닫힌 회의실 문을 등지고 선 영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물수건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우이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만든 계약서에 어떤 폭탄이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잘난 채만 늘어놓는 저 목소리가 영주의 귓가에 쓸쓸하게 맴돌았어요. 말해주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했지만 비웃음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잘난 실력이 이 회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끝까지요. 30주년 협약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특급 호텔 연회장은 이미 화려하게 세팅이 끝나 있었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얼음 조각 장식 위로 영롱하게 부서지고 무대 양쪽에는 회사 30년의 역사를 담은 대형 패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급 한방 화장품 향이 은은하게 풍겼고 꽃장식 사이로 놓인 좌석표마다 금박으로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과 정재계 인사, 동문회 사모님들이 속속 도착하며 로비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 화려한 연회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영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입구 옆 클로크룸에서 귀빈들의 코트와 외투를 받아 행거에 걸고 있었어요. 번호표를 건네며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귀빈들은 영주를 호텔 직원으로 여기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며느리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 아무도 이 여자가 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 말이에요. 본식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준비실 쪽에서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뭐라고요? 교통사고? 장난해요, 지금.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늘 행사의 핵심인 메인 통역사가
호텔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비실이 순식간에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고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며 신우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행사 진행 스태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치직거리며 쏟아져 나왔어요. 얘,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신우이를 닥달했습니다. 동문회 사모들 다 불렀는데 행사 펑크나면 나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너가 영어 잘하니까 너가 직접 해. 신우이의 이마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혀 번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유학파 출신이라며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어깨를 펴던 신우이가 이 순간만큼은 입술을 달싹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엄마, 제가 일상 회화는 되지만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는 즉석에서 바로바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잘난 유학 경력이 정작 비즈니스 실전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고백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신우이는 휴대전화를 미친 듯이 눌러대며 외부 통역 에이전시에 연락을 돌렸지만 주말인데다 급작스러운 요청에 어디서도 사람을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신우이가 결국 던진 것은 부하 직원이었죠. 아, 김대리 토익 만점이라며? 내가 들어가서 통역해. 마케팅팀 신입 대리가 갑자기 이름을 불리자 사색이 되었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직원이 벌벌 떠는 것이 복도 끝에 영주에게까지 보였습니다. 전무님, 저 비즈니스 통역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지만 신우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김대리. 인사치레만 대충 하고 계약서 사인만 빨리 유도해. 알았지?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인사치레만 대충 하라니 영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비즈니스 협상이 인사 한마디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곁에서 수많은 거래 현장을 지켜본 영주는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진짜 그 정도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지 영주로서는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행사 진행 스태프의 무전기에서 한마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바이어 일행, 호텔 정문 도착했습니다. 지금 로비 통과 중이에요. 준비실의 공기가 한순간 빙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동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클로크룸에서 코트를 정리하던 영주의 손이 멈추었어요. 행거에 걸린 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영주의 손 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복도 너머 준비실에서 새어나오는 다급한 목소리들, 덜컹거리며 닫히는 문소리, 그리고 신우이의 패닉에 질린 숨소리가 전부 영주의 귀에 들어왔어요. 완벽을 자부하던 이 집안의 민낯이 고작 이것이었어요. 위기가 닥치자 유학파 신우이는 하얗게 질려 부하 직원 등을 떠미는 것밖에 할 줄 몰랐고 시어머니는 회사의 사활보다 동문회 사모님들 앞에서의 체면이 구겨질까봐 그것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영주의 시선이 준비실 쪽으로 끌려간 신입 대리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까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젊은 직원이 지금 이 순간 전장에 방패도 없이 밀려나가는 병사처럼 보였어요. 영주의 심장 한구석에서 묘한 박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협의실 문이 닫히고 바이어 대표 스미스가 착석했습니다. 길고 묵직한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
한국 측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지만 스미스 대표의 시선은 그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았어요. 인사치레는 없었습니다. 스미스 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치더니 빠르고 단호한 영어로 질문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성분 배합 비율, 원료 원산지 증빙, 그리고 가장 핵심인 배상 책임 조항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협의실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어요. 대타로 협의실에 들어간 신입 대리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던지는 전문 용어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역력했어요. 부작용 발생 시 리콜 비용 부담 범위를 정확히 답하라는 질문이었지만 대리의 귀에는 낯선 단어의 폭격이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턱 끝까지 타고 내렸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대리의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넓은 협의실 안에서 처량하게 울렸어요. 스미스 대표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한국 측 통역 수준에 대한 의심이 불쾌감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때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끼어들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어깨를 펴고 스미스 대표에게 말을 걸었는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에서 나온 것은 조리도 논리도 없는 두서없는 말이었습니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한국 최고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답하라는 질문에 돌아온 것이 근거 없는 자화자찬이라니 이것은 통역도 아니고 답변도 아닌 그저 상황을 얼버무리려는 공허한 말에 불과했어요. 스미스 대표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미스 대표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딱딱한 금속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협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펜이 테이블 위를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묘하게 길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자기 회사 계약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 영어를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어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완전한 신뢰의 붕괴 그 자체였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서류철을 거칠게 덮었어요. 둔탁한 파열음이 좁은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그가 코트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임원진의 얼굴이 일제히 흙빛으로 변했어요. 스미스 대표의 수행원들도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세게 찔렀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뭐라는 거야? 왜 일어나는 거야? 원종아, 내가 어떻게 좀 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얼어붙은 채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할 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회사 임원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의자에 박혀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신입 대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연회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이 차 있었고 동문회 사모님들과 기자들이 본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바이어가 그냥 나가버리면 30주년 축하 행사는 그대로 회사의 장례식이 되는 것이었죠. 그 시각 협의실 바로 바깥 복도에서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클로크룸에서 코트를 정리하다가 협의실 쪽으로 걸어오게 된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웠어요.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스미스 대표의 차갑고 빠른 영어가 새어나왔고
영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알아들었습니다. 배상 조항의 모호함, 리콜 비용의 부담 주체, 바이어가 묻고 있는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며칠 전 영주가 그토록 말해주려 했던 바로 그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그때 경멸과 비웃음으로 영주의 입을 틀어막았던 신우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대로 몇 분만 더 지나면 저 문이 열릴 것이고 바이어는 떠날 것이며 이 회사는 끝이었습니다. 나설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고졸이라며 짓밟았던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영주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주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귓가에서 쿵, 쿵 울리는 박동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맴돌았습니다. 계약서 한 줄, 단어 하나에 회사의 피가 말라. 끝까지 매의 눈으로 서류를 봐야 해. 영주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 안쪽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훨씬 뜨거웠습니다. 협의실 앞 복도는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화가 끊겼다는 뜻이었고, 대화가 끊겼다는 것은 협상이 끝장에 다다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회장 쪽에서는 본식 지연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밀려왔습니다. 동문회 사모님들, 기자들, 정재계 인사들이 무슨 일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 화려한 연회장과 이 살벌한 복도 사이에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클로크룸에서 빠져나온 영주의 발걸음이 협의실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차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를 가져다 드린다는 핑계라도 대야 저 문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심장이 귀 안쪽에서 쿵쿵 뛰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협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편은 복도를 걸어오는 영주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영주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너 돌았어? 안 그래도 지금 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내가 거길 왜 기웃거려? 코트나 정리하라니까. 남편의 소나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목뼈가 으깨지는 것 같은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쟁반이 기울면서 찻잔이 달그락거렸지만 영주는 쟁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놔요. 영주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어요. 안에서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기나 해요? 저대로 두면 회사 부도납니다.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부라리며 영주를 복도 구석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요.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당장 뒤로 안 가?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임원들 다 있는 자리에 고졸인 네가 들어가면 꼴이 뭐가 돼. 남편의 침이 영주의 얼굴 가까이 튀었어요. 목소리는 윽박이었지만 그 안에 섞인 것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내가 들어가서 망신을 줄까봐, 자기의 체면이 깎일까봐 무서운 것이었죠. 6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고졸, 네가 뭘 안다고. 꼴이 뭐가 돼. 그 말들이 모처럼 가슴에 박힐 때마다 영주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주가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쳤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쟁반을 복도 선반 위에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어요. 찻잔 하나가 기울어 차가 쏟아졌지만 영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흠칫 뒤로 물러섰어요. 영주의 눈빛이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이었어요. 영주의 손목에는 남편의 손자국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팔 전체로 번졌지만 영주는 그 팔을 아래로 곧게 내렸어요. 아프지 않다는 듯이, 아니, 아파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협의실 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영주와 남편 사이의 팽팽한 공기를 보자마자 이를 악물고 영주 앞에 섰습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눈을 똑바로 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독이 잔뜩 서려 있었어요. 네가 무식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네가 끼어들면 집안 체면이 바닥에 처박힌다고. 무식하다. 체면이 바닥에 처박힌다. 회사가 무너지는 벼랑 끝에서도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체면과 학벌뿐이었습니다. 6년 동안 영주를 옥죄어온 그 익숙한 굴레가 오늘은 역겹도록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영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체면은 이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6년간 고개를 조아리기만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영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조용하지만 확고한 그 어조에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순간 꺾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6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의 눈빛에 기가 질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회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주는 이미 몸을 돌려 협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복도 카페 뒤를 밟는 영주의 구두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6년간 자신을 가두어왔던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을 부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무어라 소리쳤지만 영주의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협의실의 황동 문고리가 눈앞에 있었어요.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의 온도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순간 영주의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6년 전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영주를 위아래로 훑으며 내뱉었던 첫마디, 고졸이라며. 그때부터 영주에게 이 집의 모든 문은 닫혀 있었어요. 주방 문만 빼고요. 하지만 오늘 영주는 그 닫힌 문을 자기 손으로 열 것이었습니다. 시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박영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치를 제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영주가 문고리를 힘주어 돌렸어요. 묵직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협의실 안에 얼어붙은 공기가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덮인 서류철, 코트를 챙기다 말고 돌아보는 바이어 대표의 시선, 그리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영주의 눈에 들어왔어요. 영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넘지 말라고 강요받아왔던 그 선을요. 협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코트를 챙기다 말고 돌아선 스미스 대표, 사색이 된 임원들, 그리고 이미 포기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던 시누이까지. 묵직한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이 방에 있을 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주였습니다. 새언니,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안 나가. 신우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오며 영주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영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코트를 한쪽 팔에 걸친 채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스미스 대표였습니다. 영주가 입을 열었어요. 협의실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또렷하고 유창한 영어가 영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발음은 교과서에서 배운 딱딱한 영어가 아니었어요. 항만 창고에서 새벽 도매시장에서 해외 거래처와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하며 뼛속까지 새겨 넣은 살아있는 실전 영어였습니다. 6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매끄러운 그 목소리에 협의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영주를 바라보았어요. 6년 동안 주방에서 창거리만 다듬던 며느리의 입에서 물 흐르듯 영어가 쏟아져 나오는 광경은 이 방에 있는 시댁 식구 누구에게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영주가 스미스 대표에게 전한 말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혼선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배상 조항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본래 의도는 양측이 50대 50으로 공동 부담하는 것이지 이 초안에 잘못 번역된 것처럼 저희가 100% 전액을 떠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 대표의 움직임이 멈추었어요. 코트를 걸친 팔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날카로운 눈이 영주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쳤어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방금 들은 영어의 수준이 이 방에 있던 그 어떤 사람과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스미스 대표가 영주를 향해 질문을 던졌어요. 빠르고 단호한 어조로 배상 범위의 구체적인 상한선과 리콜 발생 시 비용 분담 비율을 정확히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신입 대리와 신우이가 한마디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영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부작용 발생 시 리콜 비용은 양측이 50대 50으로 분담하되 원인 규명 결과 제조 과정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저희 측이 최대 70%까지 책임지는 것이 원안입니다. 현재 번역본에는 이 조건 없이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오역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무역 실무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스미스 대표의 눈빛이 변했어요. 경계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분명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천천히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 한 동작에 협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수행원들도 가방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스미스 대표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영주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진짜 실력인지 일시적인 운인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영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마침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당신이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주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박영주입니다. 이 회사의 며느리이자 오늘 이 자리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신우이는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고졸이라며 코트나 정리하라며
팔목을 비틀어 잡던 사람들이 지금은 꼼짝도 못하고 영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미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었어요. 스미스 대표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를 영주가 막힘없이 받아쳤습니다. 성분 배합 비율의 안정성,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보증 체계, 현지 법규에 맞춘 라벨링 기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스미스 대표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동 시장의 할랄 인증 기준을 언급했을 때도 영주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한방 원료의 성분 특성과 인증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우며 외웠던 무역 용어들이 마치 어제 쓴 것처럼 머릿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경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고졸 며느리가 바이어 대표와 대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믿기 어려워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때 영주가 협상의 흐름을 끊고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서류가 허공에서 팔럭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스미스 대표님, 협상을 이어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주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시선이 계약서의 특정 항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계약서 수량 조항을 보시면 수출용 프리미엄 라인의 단가 기준이 세트가 아닌 낱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세트 단위로 되어 있는데 번역 과정에서 낱개로 둔갑한 겁니다. 10만 세트와 10만 낱개의 단가 차이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폭탄이었어요. 협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자기 측 원문과 한국 측 번역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하는 데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대표의 눈이 매섭게 좁아졌어요. 수행원 한 명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스미스 대표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세트와 낱개의 단가 차이가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 스미스 대표의 표정이 다시 한번 굳어졌어요. 만약 이 오류를 모른 채 서명했다면 양측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핏기까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번역업체 실수예요. 제가 검수하긴 했지만 그런 사소한 건. 사소하다고요? 영주가 신우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서늘했어요. 그럼 이것도 사소한 건가요? 영주가 계약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배상 책임 조항이었어요. 현지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원문에는 양측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에서는 우리 회사가 100% 전액을 물어내는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대로 서명했으면 클레임 하나에 회사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의실이 술렁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한 임원이 서류를 집어들고 해당 조항을 확인하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노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죠.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었습니다. 영주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갈 사람은 아가씨입니다. 수출용 프리미엄 세트 단가를 낱개로 번역해둔 것도 모자라 현지에서 트러블 발생 시 우리 회사가 전액을 물어낸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뻔했잖아요. 아가씨의 그 얄팍한 유학 허세가 이 집안을 통째로 날려버릴 뻔했다고요.
신우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유학파 출신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검토했다며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신우이의 위세가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딸을 치켜세우며 며느리를 짓밟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협의실 창가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만. 단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이 방 안의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평소 서재에만 틀어박혀 가정사에 관심 없던 그 사람, 시아버지였어요.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가 그림자 속에 묵묵히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향해 한마디를 내렸어요. 소혜, 넌 입 다물어. 그리고 천천히 영주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60년 넘게 사업을 해온 노장의 눈이었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영주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네가 맞다. 네가 방금 이 회사의 수백억을 살렸어. 그 한마디에 협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권력자가 영주의 편에 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서열이 송두리째 뒤집혔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남편 앞에서, 임원들 앞에서, 바이어 앞에서 고졸 며느리를 짓밟아왔던 그 당당한 어깨가 한순간에 꺾인 것이었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남편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안경을 고쳤으며 영주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노로 얼어붙어 있던 그 표정이 풀린 것은 이 협의실에서 마침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영주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6년 동안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존재가 깨어나며 온몸을 뒤흔드는 전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흑빛 얼굴, 사시나무 떨듯 떠는 신우이의 표정,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멍한 눈. 그토록 영주를 짓밟고 투명 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영주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작 이 회사를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람은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고졸 며느리였습니다. 협의실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뒤 행사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뒤편 대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영주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영주야, 안에서 내가 잘한 건 알겠는데 여긴 기자들 쫙 깔렸어. 빨리 뒤로 빠져서 코트나 지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협의실에서 벌어진 일이 충격이었을 텐데도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여전히 체면이었어요. 기자들 앞에 고졸 며느리가 나서면 집안 망신이라는 그 오래된 공식이 아직도 시어머니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영주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6년간 늘 그래왔듯이 영주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넣으려는 익숙한 소나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대표 측 수석 비서가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어요.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수석 비서는 정중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로 한 가지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박영주 씨를 자신의 바로 옆 상석에 앉히기를 원하며 그녀가 무대에 오르지 않을 경우 본식 자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수석 비서의 어조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목소리만으로도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바이어 없는 30주년 협약식은 의미가 없었어요.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 앞에서 바이어가 불참하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망신이었습니다. 동문회 사모님들에게 보여주겠다며 몇 달간 공들인 이 행사가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악물었지만 더 이상 버틸 카드가 없었어요. 영주의 팔을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풀렸고 결국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주 앞으로 무대로 향하는 길이 열렸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 영주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귀빈이 빼곡하게 앉은 대연회장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협약 서명을 위한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 테이블 양쪽에 놓인 의자 중 가장 중앙, 가장 높은 자리가 오늘의 주인공석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금박 명패가 세팅된 그 자리는 본래 신우이가 앉을 예정이었죠. 신우이가 몇 달 전부터 손수 자석 배치를 짜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패까지 준비해둔 바로 그 자리였어요. 스미스 대표가 먼저 무대에 올라 중앙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바로 옆 상석을 손으로 가리키며 영주를 불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영주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단정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구두굽이 무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 연회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남의 코트를 받아 행거에 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클로크룸 번호표를 건네며 고개를 숙이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무대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영주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냈어요. 그것은 이 무대에서 당신이 내 파트너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무대 끄트머리 구석 자리로 밀려나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 영주가 앉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본래 자신이 준비했던 주인공 자리에서 쫓겨난 신우이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수백 명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은 동문회 사모님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본식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울려 퍼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회사의 3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협약 서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스미스 대표와 한국 측이 나란히 서명을 마치는 순간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대 위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어요. 외신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한방 원료 수급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행사를 처음부터 자신이 준비했다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협의실에서 무너진 체면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텅 빈 말이었어요. 그건
저희가 최고급 원료를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구체적인 수치도 계약 구조도 수급 전략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다는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백 명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하객석에서 실망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신우이의 손에서 마이크가 미끄러지듯 내려왔어요. 스미스 대표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영주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당겨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다시 영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3대 한방 약초 재배 단지와 10년 장기 독점 수급 계약을 맺어 원가 변동성을 5% 미만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 초도 물량 20만 세트를 소화하고도 남는 수치입니다. 하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명확한 논리가 담긴 답변이었어요. 동문회 사모님들 사이에서 감탄 섞인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곧바로 이어졌어요. 중동 시장의 성분 규제 기준이 상이한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가 마이크를 잡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다시 답했어요. 중동 각국의 성분 규제 기준이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미 주요 수출 대상국의 규제 기준을 전수조사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춘 통합 포뮬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포뮬러로 복수의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이죠. 이를 통해 개별 국가별 맞춤 생산에 드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알아듣기 쉬운 설명에 기자들의 질문이 꼬리를 물었고 영주는 그 하나하나를 거침없이 받아쳤어요. 세 번째 질문은 한방 화장품 특유의 향과 질감이 유럽 소비자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주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현지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향의 강도를 3단계로 세분화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효능은 유지하면서 유럽 시장이 선호하는 가벼운 텍스처로 재설계한 것이죠. 스미스 대표가 영주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수행원들도 연신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이 협약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미팅으로 격상되고 있었어요. 네 번째 질문까지 이어지자 기자들의 카메라와 마이크는 완전히 영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연달아 터졌는데 그 불빛이 향하는 곳은 신우이도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영주뿐이었어요. 무대 끄트머리에 앉은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우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스미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주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협약식의 공식적인 마무리 악수였습니다. 스미스 대표의 얼굴에는 분명한 만족과 신뢰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하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어요. 하지만 곧 10명, 20명으로 번졌고 이내 연회장 전체가 기립박수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 찬란한 빛의 세례 한가운데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귓전을 울릴 때마다 6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서름과 모멸이
한 겹 한 겹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객석 맨 앞줄에서 시어머니는 박수도 치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양옆에 동문의 사모님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내는 사이에서 시어머니만 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고졸 며느리를 6년간 숨기고 지우려 했던 그 화려한 가면이 수백 명 앞에서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옆자리 사모님 한 명이 시어머니를 쿡 찌르며 수군거렸지만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한 듯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뒤꿈치가 무대 계단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아무도 신우이가 내려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영주만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무대 위의 주인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주는 쏟아지는 플래시 속에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불과 1시간 전 클로크룸 구석에서 번호표를 건네며 고개를 숙이던 자신의 모습이 아득하게 떠올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잃고 동생들의 손을 잡던 그날부터 따지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 모든 세월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주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박영주라는 이름으로 이 무대의 정중앙에 서 있었어요. 본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가지런히 세워진 긴 테이블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곳곳에 놓인 꽃장식 사이로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어요. 은은한 재즈 선율이 리셉션장을 감싸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음악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건배사가 끝나자마자 크리스탈 잔이 챙강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리셉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문의 여사들과 귀빈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발걸음이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지나쳐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까 무대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무역 쪽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귀빈들이 앞다투어 영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주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과하게 들뜨지도 겸손한 척 주눅 들지도 않는 차분한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었어요. 명함을 건네는 사람,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리셉션장 한쪽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자리의 중심은 시어머니였을 겁니다. 동문의 사모님들을 불러 모아 회사의 위상을 과시하고 딸의 유학 경력을 자랑하며 잔을 부딪히는 것이 시어머니의 리셉션이었죠.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의 발길은 전부 영주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문의 사모님 한 분이 시어머니 앞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는 반가운 얼굴을 지으려 했지만 그 사모님의 표정은 반갑다기보다는 얄밉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어머, 사모님, 저렇게 똑 부러지고 글로벌한 며느리를 두고 여태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동문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유, 하마터면 오늘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며느리한테 절이라도 해야겠네. 동문 여사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칼보다 날카로운 비아냥이었어요. 주변의 사모님 서너 명이 킥킥 웃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부채질을 하듯 손을 흔들며
한마디를 보탰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번 동문회 때 사모님이 며느리 얘기 나올 때마다 얼마나 쪽팔려 하셨는지 내가 다 알죠. 고졸이라 어디 데려가기 민망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인재를 주방에 가둬놓고 있었다니. 사모님들의 웃음소리가 시어머니의 귀를 후볐습니다. 6년 동안 이 자리에서 며느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고졸이라며 집안의 수치로 만들어왔던 시어머니의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지만 입술이 경련하듯 떨릴 뿐이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동문회에서의 체면, 그것이 시어머니에게는 전부였는데 바로 그 동문들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셉션장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스미스 대표가 영주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행원이 한 발짝 뒤에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귀빈들 사이를 가르며 다가오는 스미스 대표의 모습에 주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쏠렸어요. 스미스 대표가 영주 앞에 서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박이 찍힌 묵직한 명함이었어요. 두 손으로 정중히 건네는 스미스 대표의 태도에서 이것이 단순한 명함 교환이 아니라 공식적인 파트너 지명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미스 대표가 말했어요. 자신은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하고만 거래한다고 앞으로 이 회사와의 모든 실무 연락은 오직 박영주 씨를 통해서만 하겠다고요.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가까이 서 있던 임원 한 명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주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거물급 해외 바이어가 이 회사의 유일한 소통 창구로 며느리를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도 남편도 임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영주를요. 이것은 곧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외 창구가 영주로 바뀌었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귀빈들 사이에서 감탄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몇몇 사람들은 영주에게 자신의 명함도 건네며 인사를 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어디선가 나타나 영주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은 남편이 영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내 아내가 이 정도야. 다들 보셨죠? 마치 처음부터 영주를 응원해왔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목소리를 높이는 남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라고는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주의 성공에 기대어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얄팍한 계산이 그 어색한 웃음 뒤에 훤히 비쳤어요. 영주가 어깨를 피하며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살짝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동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어요. 손 치워요. 영주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울렸어요. 주변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제 팔 비틀면서 뒤로 꺼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편 행세입니까? 역겹게. 리셉션장의 공기가 순간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영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까이 서 있던 귀빈 서너 명의 귀에 분명히 닿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남편과 영주 사이를 오갔어요. 남편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어깨에서 천해진 손이 허공에 떠 있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아내를 막아세우며 고졸 주제에 꼴이 뭐가 되냐고 윽박지르던 것이 불과 두어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있을 리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뒤로 물러섰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방금 영주의 눈빛에서 읽은 차가운 경멸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리셉션장 저편에서 신우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뒤 구석에 서서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던 신우이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쳐 영주에게 몰려가고 자기가 준비한 행사의 주인공 자리를 영주가 차지하고 자기가 망쳐놓은 계약서를 영주가 살려낸 이 밤은 신우이에게 악몽과도 같았을 겁니다. 신우이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와인이 잔 밖으로 튀어 하얀 테이블보에 붉은 얼룩이 번졌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신우이의 턱이 떨리고 있었어요. 뾰족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다급한 소리를 냈습니다. 신우이가 리셉션장 출구를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유학파 출신이라며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며 그토록 으스대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출구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영주는 신우이가 사라진 출구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리셉션장 한쪽에 홀로 서 있는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문 여사의 비아냥을 맞고 난 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고 샴페인 잔만 들고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6년 동안 영주가 이 집안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영주가 웨이터의 트레이에서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고 시어머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6년간 며느리가 자기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창거리를 가져올 때나 다과를 내올 때뿐이었는데 오늘 영주의 걸음에는 그런 종류의 비굴함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빈잔에 세 잔을 가만히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영주를 바라보았어요. 6년간 영주를 내려다보기만 하던 그 눈이 오늘 처음으로 영주와 같은 높이에서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집안 체면을 살린 건지 짓밟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영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비꼬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껍데기뿐인 간판은 결국 미천이 드러난다는 거.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년간 며느리의 입을 틀어막아 왔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오늘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주가 건넨 샴페인 잔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주는 더 이상의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할 말은 충분히 했습니다. 돌아서서 리셉션장의 불빛 속으로 걸어갔어요.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귀빈들의 축하 인사, 카메라 셔터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영주의 등 뒤에서 축제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장의 공기가 이토록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영주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 도망치는 신우이의 뒷모습과 동문 사모님들의 비아냥에 입을 다문 시어머니의 붉어진 얼굴이 영주에게는 오늘 밤 최고의 축배였습니다. 비겁하게 기대려던 남편의 손길을 쳐내는 순간의 쾌감은 또 어떠했는지요. 6년이었어요. 주방과 현관 사이만 오가며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시간. 고졸이라는 딱지 아래 숨죽이며 삼켜왔던 모든 모욕과 서름이 오늘 밤 이 리셉션장의 샴페인 거품처럼 환하게 터져 올랐습니다. 신우이는 도망쳤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으며 남편은 천해진 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 속에서 자신을 갈아넣으며 참아왔던 서름이 오늘 밤 완벽한 승리로 보상받은 것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정리하고 찬물을 닦고 코트를 받으며 살아온 6년의 시간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영주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억울하지 않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순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라고요. 영주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슬리퍼를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밤 영주는 오만했던 사람들의 화려한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겨낸 가장 당당하고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폭풍 같았던 30주년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영주와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실에서 영주의 발소리가 들리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찻잔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6년간 거실의 주인으로 군림하며 며느리를 하대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영주에게 찬거리 심부름을 시키고 찬물이 조금만 튀어도 격 떨어진다며 비웃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제는 영주 앞에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행사 다음 날부터 병가를 내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나오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유학파 출신이라며 임원 자리를 꿰차고 행사를 총괄하겠다며 큰 소리쳤던 신우이가 이제는 자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 그 두 사람이 빠진 시댁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어느 날 밤 영주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거칠게 문을 열고 불 끄라느니 피곤하다느니 짜증을 내던 사람이 오늘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영주의 앞에 선 남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한심한 인간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 편하자고 방패막이도 못 되어주고 진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복도에서 팔목을 비틀며 뒤로 꺼지라고 윽박지르던 그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영주는 한동안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담담한 눈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괜찮다고, 다 있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영주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영주 자신의 결심이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영주의 목소리는 차분하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신 그림자로 이 집 하녀로 사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예요. 감당 못하겠으면 언제든 도장 찍어줄 테니 알아서 해요. 남편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영주는 더 이상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충분히 했으니까요. 며칠 뒤 시아버지가 영주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 너머에 앉은 시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게감이 있었어요. 서재에만 틀어박혀 가정사에 무관심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영주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영주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진중하게 울렸어요. 늙은 아비가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웠다. 소의 결재권 전부 뺏었다. 내가 우리 회사 무역실무총괄을 맡아다오. 무역실무총괄.
그것은 이 회사의 수출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핵심 직책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전무라는 직함으로 쥐고 있던 권한이 한순간에 영주에게로 넘어오는 것이었어요. 영주는 잠시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이 며느리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었어요. 영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등한 눈높이에서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 실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로서 그 자리 맡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자기 방 옷장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겨울 이불 아래 깊이 묻어두었던 그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아버지의 명함, 영문 계약서,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곱게 접힌 명문대 합격 통지서. 예전에는 이 종이를 볼 때마다 희생당한 청춘이 억울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나만 포기해야 했는지, 왜 내 미래는 동생들의 미래를 위해 찢겨져야 했는지, 그 억울함이 한밤중에 이 상자를 꺼내게 만들었고 눈물을 삼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학 간판이 영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바닥부터 뒹굴며 버텨낸 그 치열한 시간들이 진짜 박영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동대문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부리고 항만 창고에서 선적 서류를 붙들고 씨름하고 해외 거래처와 전화기를 놓지 않던 그날들. 그 모든 시간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영주를 빚어낸 것이었어요. 영주는 합격 통지서를 다시 곱게 접어 상자에 넣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 종이가 아프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침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어요. 화면을 켜니 동생들이 보낸 단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세 자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우리 큰언니야. 사랑해, 언니. 영주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가 기가 죽어 눈을 내리깔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가 핵심 요직을 맡긴 것보다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영주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채웠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접어두었던 날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훈장이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아주고 있었어요. 영주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잠시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에 주눅든 여자가 아닌 흔들림 없이 맑고 단단한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고졸이라는 꼬리표 아래 숨죽이며 살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을 뚫고 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지만 강인한 빛이 눈 속에 서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원한 가을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그 바람이 영주의 볼을 스칠 때 6년간 자신을 옥죄어왔던 마지막 무게까지 가볍게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수고했어, 박영주.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살아. 거울 속의 영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고졸 며느리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눈부신 박영주로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는 고졸이라는 딱지 하나 때문에 6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주를 빛나게 만든 건 졸업장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버텨온 그 시간들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간판으로 사람을 판단해도 진짜 실력은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